자, 여러분 95회 전산회계 1급입니다.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고요. 전산회계 1급.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이 말이지. 제일 먼저는 수정하기 전,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는 게 여기 1번이네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기말 수정 분계 2번, 기말 수정 분계 이거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게 본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결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본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모든 그 장부를 마감하는 건데요.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분계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수익비용을 마감하고 수익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뭐가 됩니까?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은 시험의 단골이죠. 국세 환급 통지서 국가가 통지해 주는 거, 이것은 현금 찾아가는 얘기죠. 우편한 증서, 자기압수표,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전부가 다 현금이고요. 선립자 수표는 어음으로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불, 이것은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 더하면 답은 74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3번. 3번 문제는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말에 지금 7만 원 있고요. 자, 우리 회사가 기말에 7만 원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7만 원은 바로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한 금액은 7만 원이에요. 예상액은 7만 원. 여기다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면 이번에 설정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설정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설정액이에요. 이 설정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면 이 문제는 금방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에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기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돼요. 대손 처리한 것이 5천 원 있었어요. 대손 처리. 그래서 대손 충당을 갖다 쓴 게 여기 5천 원이 있다는 거예요. 5천 원 갖다 지급한 것이. 사용한 게 5천 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얼마인가 봐봐요. 잔액이.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더 해봐요. 이 두 개를 차변 합계를 7만 5천 원 나오죠? 대변 합계도 7만 5천 원 나오죠? 어? 그러면 여기 5만 원을 빼면 여기 얼마 이번에 했다고 할 수 있어? 2만 5천 원을 이번에 설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여기서 예상액이 얼마나 그랬어요? 좀 전에. 예상액이 좀 전에 얼마나 그랬냐고요. 예상액이 7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상액. 대손 충당금 예상한 개수의 예상액이 7만 원이라고 그랬어. 7만 원. 거기서 뭘 빼라 그랬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우리가 빼면 설정액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냐면 일단 5만 원 있었지 기초에 얼마 썼어 이거? 5천 원. 대손 발생된 거 있잖아. 그러면 여기 맞아 4만 5천 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는데 7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2만 5천 원이 답이 나오죠. 설정액은 2만 5천 원.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기업의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타인에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옳지 않는 것은 이자 수익은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려줬죠? 타인이 내 돈 사용하고 있겠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 내 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발생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배당금 수익은 내가 그 회사에다가 주식을 투자해 준 거죠? 돈 투자해 준 거야. 그래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열티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출을 말하는 거죠. 매출. 아예 매출을 해버렸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자산을 사용하게 한 게 아니라 아예 구매자에게 이전했다는 거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좀 색다른 문제였네요. 다음 문제 5번 넘어갑니다. 5번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요 요소가 아닌 것. 감가상각하는데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3요소는 시드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게 바로 3요소죠. 잔존가치는 잔존가액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생산량은 의미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6번 갑니다. 무형자산과 관련해서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 맞아요. 화폐성이 아니라 비화폐성. 화폐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확정된 게 화폐성이고 비화폐성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어. 판매 과정을 거쳐서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이 비화폐성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알아주세요, 좀.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 여러분, 미래 경제적 효익에다 동그라미. 그것은 뭐냐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유입될 가능성, 창출. 그러니까 자산의 뜻이다 이 말이지. 이건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개발비는 자산이다. 자산이죠. 왜? 미래 경제적 개입,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으로 맞는 거다. 다음 3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이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해야죠. 내부적으로 나 잘났다라고 스스로 평가한 것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비용으로 무형자산이나 이게 비용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비용으로 떨어라 이 말이야. 확실한 것만 자산이야. 개발 단계에서 지출했을 때도 대부분 다 실패하기 때문에 경상 개발비라는 이름으로 다 비용으로 떨어버리잖아. 어떨 때만 성공했을 때만 확실했을 때만 자산으로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전부 다 비용으로 떨어라. 맞습니다. 다음 7번 볼 거예요. 자본 조정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본 조정은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네요. 나가지 무슨 잉여금?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여기까지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잉여금의 반대말들 그것들은 전부가 다 자본 조정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다음은 7번 끝났고 8번. 8번 문제는 별표시 쳐놓으시고 여러분들 내 얘기를 잘 듣고 이 문제를 풀어봐요. 자,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세무의 단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다 같이 무슨 이익? 여기에 키포인트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영업 외 비용이 있고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데 영업과 관련된 비용은 판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구해보자. 매출에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뭐가 나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야. 매출 총이익에서 뭘 빼면 돼? 판관비를 빼. 판매비와 일반 관리를 빼면 다 같이 무슨 이익이 나와? 영업이익이 나와. 근데 여기서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랬어요. 미치는 게 아닌 게 어떤 거냐 이 말이야. 판매비와 관리비는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영업 외 수익을 찾아라. 이익이 영업의 수익,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거네.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판관비를 찾아라 이런 얘기야. 판관비는 나같이 여과 비료 시작.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이것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뭐라고 그랬죠? 여과 비료.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자.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을 중고 매매 상사에 판매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러분,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아니지?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빵빵 손실, 무슨 손실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것들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자 비용 나왔죠? 이자 비용은 여러분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아니죠? 그러니까 판관비가 아니라 이 말이지. 여러분들 이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여과 비료로 끝났죠? 답이 3번이에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애화한산 손실 무슨 손실이라 끝났죠? 여과 비료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다 같이 영업 외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9번 갈 건데요. 9번은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원가에 가장 옳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원가에. 다음 중 원가에 가장 옳지 않는 거. 자, 1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직접비,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접비죠? 그 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비 그게 바로 제조와 관련된 원가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단기총 제조 원가 메모했어요.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여기가 이제 제조 간접비잖아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 이게 단기총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네요. 2번. 자, 2번은 직접 재료 원가는 여러분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 합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요 말이 중요하죠. 플러스 한다라면 또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T자를 그려서 해볼게요. T자로 원재료를 우리가 자산이니까 사오면 자, 쓰고 남은 것은 기초가 되겠죠.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에 매입한 거, 원재료 매입한 건 차변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가 기초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있었고, 매입한 게 90,000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창고에 재료가, 쓸 수 있는 재료가 100,000원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더해서 10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장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죠. 공장에 보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소비했다 그래요. 원재료 소비했다. 소비하는 순간, 공장으로 가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기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한 기말 재고액이 예를 들어보면 7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를 소비했느냐 이런 얘기죠. 직접 재료가가 얼마냐 이 소비액이 재료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1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게 7만 원이라면 얼마 소비한 거예요? 3만 원을 소비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기말을 차감한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7만 원을 차감하니 3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 소비액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공장으로 가는 순간 여기에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된다. 다음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여러분 고정비를 보면요. 고정비의 고정비는 일정하죠. 고정비의 총원가는 뭐 한다? 총원가는 일정하다. 이건 맞아요. 근데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고정비의 단가는 감소한다 그래야 돼요. 고정비의 여기다 적어볼게요.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한 개의 값을 말하는데요.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량이 증가할 때 얘기해요. 생산량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그러면 반대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단가는 비싸지겠죠.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당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단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단위당 원가 감소한다 그래야 돼요. 일정하다가 아니라. 혼합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로 구성된 원가이다. 여러분 혼합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혼합원가. 이것을 혼합원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요금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거. 기본적으로 고정비도 포함되어 있고 변동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정적으로 기본요금이 있는 것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여기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원가. 이걸 또로 다른 말로 준변동원가라고 그래요. 무슨 원가? 오케이, 준변동원가. 그러니까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 그러니까 고정비도 포함되어 있고 변동비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혼합원가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9번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10번 문제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배부 차이 예정 배부 차이인데 자 여러분 T자를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일단은 T자로 그려보면 실제 발생액은 차변 예정 배부는 대변 예정 배부는 어떻게 구하느냐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이러면 예정 배부율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정 배부액이. 그럼 여기서 봅시다. 실제 발생액은 7만 원이에요. 실제 7만 원 발생했네. 예정 배부율 나왔죠? 얼마가? 95원. 실제 작업시간이 실제 노무시간이죠? 700시간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66,500원 나오나요? 66,500원이 나왔어요. 66,500원 예정 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가 7만 원이에요. 예정이 먼저고 실제는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을 기준으로
예정이 적죠. 예정이 기준이에요. 예정이 많아요. 예정이 적어요. 예정이 적죠. 예정이 기준이라고 내가 강조하는 거야. 그래야 이게 과소인지 과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 예정이 기준이야. 예정이 적죠. 그러니까 예정이 적으니까 과소배부야. 얼마가 적어? 3,500원이 과소배부다. 그러면은 답은 몇 번? 답 몇 번이냐고 묻잖아. 2번이요. 다음 가볼게요. 다음은 11번 가봅니다. 11번. 11번 가보면요.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배우법. 너무 행복하다. 그치? 무슨 배우법? 상호 배우법. 여러분, 직접 배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조 부분 배부를 무시한다 그래야 되죠? 보조 부분 무시하고 제조 부분으로 직접 가는 거다. 제조 부분으로 직접 배부는 거. 제조 부분으로 뭐 한다고 직접 배부하는 게 직접이다. 간접 배부는 방법이 아니죠.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를 보완한 거예요. 보완해서 보조 부분 일정 부분 배부해 주는 거죠. 보조 부분 일정 부분 배부해 주는 거죠. 그것도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단계 배부법이다 그랬어요. 서로 상호 간에 다 보조 부분 배부어지는 방법이 상호 배부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것이 상호 배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이제 12번을 갑니다. 12번 가면 보면 12번 문제가 여러분 평균법으로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했어요. 자, 여러분 완성품 환산량 그러면 여러분 완성수량 거기다가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량 그러면 이게 여러분 평균법으로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평균법.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뭘 구하는지 알아야지. 완성품 환산량.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평균법을 구해놓은 거에다가 기초량을 빼버리면 돼요. 예, 전산학의 1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와서 그래요. 이게 무슨 법이다? 선입선출법.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평균법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야 돼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한 이유는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구분 한번 해서 해보자고요. 자, 재료비를 구한다 그러면 재료비는 완성 수량이 몇 개예요? 1000개. 재료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다.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다. 이 말은 그대로 하라 그랬죠. 기말량 그대로 수량이 몇 개? 100개 그대로. 100개. 그러면 이것이 평균법으로 우리는 1100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평균법으로는 1100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여기 지금 평균법으로도 여러분 재료비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을 구해볼까? 여기다가 뭘 빼면 돼? 기초량. 기초량은 재료비는 여러분 그대로 하라 그랬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그러니까 여기다 몇 개? 500을 그대로 빼면 돼. 여러분 얼마가 나오냐면 600개가 선입선출법이에요. 여러분 요거 메모해 놓고 그대로 다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재료비로 재료비로 물어본 게 아니라 가공비로 물어봤잖아 지금. 가공비 하러 갈 거야 지금. 가공비는 여러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이 말은 가공비는 무조건 여기 퍼센트 나와 있는 걸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완성 수량은 그대로 몇 개? 10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완성도를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몇 개야? 50개로 해줘야 돼. 그러면 1050개가 평균법으로 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답은 1050개. 만약에 이것을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입선출법 우리 구할 수 있죠? 기초량을 빼기만 하면 되잖아. 기초량을 빼려면 완성도를 곱해야 되는데 몇 개가 나와? 150개가 나오는 거 맞나요? 1050개에서 150개를 빼면 900개가 나오나요? 맞습니까? 맞다고 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답은 여러분 1050개라고 답은 이미 구했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번 가봅니다. 13번 부가세법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게 원칙 맞아요.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부가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우리가 부담한 걸 갖고 전달만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갈 때까지 전달만 하는 거예요. 받아서 전달하는 거 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다 부가세는 100% 내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음 3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우리 영리 목적과는 불문이에요. 영리든 비영리든 영리 불문이라고 써볼까요? 영리 불문. 영리든 비영리든 우리 사업 납세 의무는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영리 사업자도.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이었습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다. 맞습니다. 그래서 13번에 3번이 틀렸고요. 다음 14번. 14번 보시면요.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거. 간주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간주 공급 들어보셨죠? 간주 공급. 공급으로 간주한다. 자가 공급.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자꾸 써보고 읽어보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재화. 폐 없이 잔존재화. 이것들이 바로 간주 공급,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다. 그런데 과세 대상인 것은 직장 연예, 직장 문화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것은 뭐냐면 직장 체육대회라든가 직장 연예 회식비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음에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거 여러분들 과세 대상 아니에요. 복리후생 차원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 요거 하나 잘 알아놓으세요. 사용인이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거. 1인당 얼마까지?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는 우리 부가세 붙지 않아요. 간주 공급 아니에요. 그런데 4번을 보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고객에게 여러분 이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돼요. 사업상 증여. 아주 뭐에 해당된다고? 사업상 증여. 즉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으로 봐야 합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까지 했나요? 이제 15번 갑니다. 15번 가보면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4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기재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공급하냐? 공급자가 요거 하는 거지요. 자, 제일 먼저 물건값이 얼마냐?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는 얼마냐? 물건값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냐? 그 다음에 여러분 작성연원리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비슷한 말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공급연원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급연원일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작성연월일이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다 같이 무슨 연월일? 작성연월일. 또 하나 뭐가 있죠? 필요적 기시상. 공급가의 부가세 작성연월일. 아, 여러분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명칭, 공급자, 매출자는 다 필요해요. 알았어요? 공급하는 자, 물건을 매출하는 자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명칭 있잖아요.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